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점차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의 공동체 문화, 그리고 그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도서관 같은 그런 사회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이번 주 3부는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인프라를 좀 어떻게 되살릴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쉬는 시간에 남궁 기자가 되게 큰 유튜브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우리가 또 그 유튜브의 덕을 봐야죠. 그러니까 가서 홍보 안 할 거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송영재 가서 직독잡설 홍보 한 적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홍보 안 할 거면서 빈말을 날리지를 말라고. 방송통신법을 준수하는 방송이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남궁민은 저희한테 한턱 쏴야 됩니다. 왜요? 이걸로 이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한턱 쏘죠. 캐스팅이 이걸로 인해서 이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남궁민 기자를 받쳐주는 윤성원과 백혜연 기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니 본인들도 방송 나가세요 그러면. 치킨을 쏘시죠. 라운딩 그만 나가. 섭외가 와야지 방송을 가지. 섭외도 맞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뒷받침을 잘해줬으면 남궁민만 나가냐고.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얘기는 치맥 쏘세요. 어쨌든 3프로TV라는 곳에 뭐 150만 유튜브죠? 그게 그 방송이 신과 함께라고 원래 옛날에는 신과 함께요? 원래는 그게 팟빵에서 시작한 방송이에요. 제가 알기로. 제가 대학생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과 함께였는데 꿈의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꿈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제는 제가 대학생 1학년 때부터 들어가지고 꿈의 방송이라 할 만한데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방송이 지금 유튜브에서 3프로TV라고 아마 팟빵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이제 좀 내일 이제 교육 관련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이니까 내일 13일이죠. 13일이니까 네. 이거를 듣고 이거 저희 3부 들을 때는 이제 지나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얼마나 그때쯤엔 유명세를 타 있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 채널인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이제 좀 돌아오자면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사회적 인프라를 어떻게 되살릴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1, 2부에서 얘기를 했듯이 사회적 인프라가 좀 넓은 개념이잖아요. 뭐 이제 도로, 항만 뭐 이런 것들도 다 인프라가 될 수 있고 넓게 보자면 문화 생활을 지원을 하는 그런 뭐 갤러리, 공공 갤러리, 도서관 이런 것들이 뭐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이거를 좀 초점을 맞추자면 사실 저희가 1, 2부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 스타벅스 얘기를 하고 좀 네, 이번 장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교수님의 엣지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1, 2부에서 어쨌든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사회적 인프라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은 사회적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 장벽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근데 도서관도 어쨌든 간 제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애기였을 때 가가지고 막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릴 때니까 사진을 2장 내라고 했었고 사진. 그 도서관 찍 만들어야 되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어. 증명사진을 냈어야 됐었고 그리고 막 가입비 10,000원 정도 뭐 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일부는 좀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코너 같은 거 뭐 원하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참가 신청 받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폐쇄성이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의 폐쇄성은 가지고 있되 적어도 이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뭐 어떤 비용을 그러니까 계층이 나뉠 수 있을 정도의 큰 뭐 금액을 지불하거나의 그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건 없어야 된다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뭐 책에 나오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아이슬란드는 되게 우리가 복지국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에 있는 되게 괜찮은 사회적 인프라 중 하나가 수영장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슬란드의 그 총 인구가 33만 명인데 공용 수영장이 12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3만 명이면 모르겠어요. 한 강원도, 강릉 인구 정도 되려나? 33만 명? 네. 33만 명이면 노원구 인구의 반의 반도 안 될걸요? 반의 반. 노원구 한 동 수준? 그러니까 유튜브 골드버튼 구독자 수 이하가 전 국민인 나라에서 그렇죠. 공용 수영장이 120개래요. 그러니까 한 2,000명, 3,000명당 한 명꼴로 수영장이 있는 거니까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 수영장을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라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공동체를 형성하고 샤워를 하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아저씨들이 목욕탕 같이 가야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는 것처럼. 내가 느그 서장이랑 어제 목욕도 하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밀함을 그러니까 이게 맨사를 보여주고 같이 샤워도 하고 이렇게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걸 신기하다. 미국에서 보고 나서 야, 이것도 우리 해볼까 해서 공공수영장을 좀 만들기 시작했대요. 몇몇 주에서. 근데 미국에서 수영장을 짓기 시작한 거는 실패를 했대요. 일단 그때 그 공영 수영장을 만들기 시작했던 게 1950년대, 60년대였는데 이건 우리가 1, 2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때 인종 분리 정책, 흑인 만의 수영장, 백인 만의 수영장을 따로 분리를 해서 애초에 이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걸 지나서도 공공수영장이 약간 유료화되기 시작하고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렇게 친밀한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이렇게 책에 나오거든요. 돈을 받으면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프라도 그래서 이게 또 유료라는 거는 좀 기업 그러니까 좀 재단이나 단체가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됐어야 했고 그다음에 라커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받았나 봐요. 그렇죠.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공공 문화센터, 체육센터를 만들어도 만약에 그냥 냅두면 사람들이 돈 안 내고 쓰면 막 쓰고 하면은 돈을 하나도 못 벌면 방만 운영할 거 아니야 또. 그렇죠. 관리하는 사람도 내 돈 아닌데 하면서 막 쓸 거고 쓰는 사람도 내 거 아닌데 하면 막 쓸 거고. 그러니까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라는 게 다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공공을 안 간단 말이에요. 공공 수영장 가면 왠지 지저분할 것 같은 느낌 들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게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 사이에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 잘 관리가 되면 좋은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근데 관리가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서울에 있는 그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당 인원이 그러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러니까 동기도 좀 적겠죠. 어쨌든 공공재니까 수익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워낙 한 명당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용을 많이 받았으면은 비용을 받은 만큼 거기에 보수를 쓸 수 있고 거기 보수에 쓰인 만큼 그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또 진입장비가 한 번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필터링이 되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거기는 복지국가고 세금을 워낙 많이 받아가서 그거를 복지에 투자를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인구가 적고. 아이슬란드는 그 지열 온천도 많고 하니까 온수를 끌어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다 온수 기름 떼가지고 해야 되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그 약도 쳐야 되고 이러니까 관리하는데 힘이 드는데 아이슬란드는 제 생각에는 이 수영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장이랑 다르게 이렇게 지열 온천을 활용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수영장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냥 이제 사회적 인프라 측면에서 무조건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운영의 관점을 접근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공용 시설을 운영을 했을 때 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인프라를 국가가 운영을 해야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요즘에 그건 있어요. 요즘에 목욕탕이 진짜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목욕탕 영업이 잘 안 돼요. 특히 서울 안에서는 그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욕탕은 규모도 너무 크고 층도 여러 개여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 목욕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몸을 보여주기 싫어하고 또 맞아요. 문화가. 그래서 그 목욕탕들 저도 기억나는 게 저 어렸을 때 맨날 가는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제가 어느 날 가는데 닫는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뭔가 슬퍼. 제가 그랬는데 저 엄청 어린 10대였던 저도 그랬는데 거기 엄청 오래 다니는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음이 상심이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데 근데 또 문제는 그걸 그렇다고 나라에서 목욕탕을 운영할 수가 있느냐. 그죠.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채산성이 안 맞는데 좀 그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사회적 인프라가 진화하고 변화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한 사회적 인프라를 계속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목욕탕이 없어지더라도 그걸 대체해서
그 뭐 고령자분들이 모일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어쨌든 국가의 역할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버넌스 커뮤니티가 중요한 것 같은 게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동네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면 그게 공공이어도 막 쓰지 않겠죠. 그렇죠. 옆집 김 씨가 이거 막 샀어, 막 라커룸 부셨어, 이게 알면 안 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커뮤니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그냥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그냥 가서 막 쓰고 그냥 부서지면 나몰라라고 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그 시설도 중요한데 거기에 맞는 그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닭이냐 달걀이냐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공동체가 또 생기고 공동체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런 인프라가 생겨도 잘 관리가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그런 그 다양하게 능동적으로 그 인프라를 운영하고 뭐 각종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사회적인 그 인프라의 기능을 잘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무원이 그냥 한 명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잘할 요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도서관 관리직이 잘할 게 뭐겠어. 방문자로 뭐 성과급을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도서관 자치위원회나 뭐 이런 게 돼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짜고 대학생도 불러다가 대학교랑 뭐 협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요는 우리나라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더 진짜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지방에 내려가 보잖아요. 전 좀 여자친구나 뭐 가족들 때문에도 지방을 자주 내려간 편인데 지방에 내려가면요 엄청 조그만한 소도시인데 진짜 삐까번쩍한 막 7층짜리 문화센터 있는데 이런 데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 건물만 보여요.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어놓은 뭐 수십억을 들인 건물이 있는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 단층인데 시내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그래도 나라에서 받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 하나를 지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뭔가 업적도 되고 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그런 컨텐츠도 부족하고 커뮤니티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단순하게 시설을 이렇게 해서 뭐 시설 더 짓자 하면은 그냥 건물만 계속 짓는 거지. 그런 제가 봤던 건물들처럼 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계속 아까도 저희가 1, 2부에서 계속 강조했던 건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인 건데 이번 3부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아마 그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 중 하나로 포함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주도를 할 거냐.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뭐 인프라를 만들면 물리적으로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서로에게 물리적인 교류가 있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 열린 공간을 만들므로써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돈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강조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대학 캠퍼스.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도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예요. 대학 캠퍼스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경우가 많잖아요. 정문이 있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뭐 정문을 통해서 대학 캠퍼스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해외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이 그런 곳이 많이 없다고 해요. 영국은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나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담장으로 둘러싸인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예전에 그 대학 캠퍼스가 약간 수도원과 비슷한 그 영향을 받아서 수도원을 아예 갇혀서 수련을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학자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폐쇄가 된 게 있고 미국은 워낙 자유분방한 국가니까 좀 열려있는 캠퍼스를 많이 지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TV에도 나왔었는데 NYU 뉴욕 대학교는 캠퍼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에 그죠 상가 곳곳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깃발만 꽂으면 캠퍼스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유현준 교수도 매번 뭐 이렇게 유튜브나 TV 나와서 하시는 말씀인데 부동산 투자한 거 아닌가요? 뉴욕이니까 계속 상가를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대학이 자꾸 상가 매입한다 그러면 국정감사 같은 데서 엄청 지적받고 문제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홍대 주변 상권 그 건물 다 사들인다? 그럼 땅값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 그럼 대학이 나서서 대학교 투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정말 투기의 목적이 너무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런데
뭐 뉴욕대학교도 사실 그걸 투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죠. 그럼 뭐가 더 이득이냐라고 봤을 때 글쎄요. 저는 캠퍼스를 아예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쉽고 그 캠퍼스 안에 있는 학생들 전용 시설을 만들므로써 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는 있는데 NYU나 뭐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 같은 거 제가 뭐 몬트리올 출장 가서 봤던 맥길 대학교도 그냥 도시 곳곳에 상가를 매입을 해놨던 건데 그러면 뭐야 그러면 학생들이 소속감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학식을 먹으려면 약간 뭐 홍대에 있는 무슨 라면집 방문하듯이 식당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대학교 캠퍼스가 사회 인프라처럼 되는 거죠. 근데 NYU에 제가 또 여러 번 많이 가봤거든요. 거기 이제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건물이 진짜 다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어쨌든 뭉쳐 있는 게 몇 개가 있고 학생 구내 식당이 진짜 잘 돼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그 구내 식당에서 애들이 다 공부도 하고 뭐 진짜 막 거기서 팀플도 하고 근데 구내 식당이 예를 들면은 돈을 뭐 $15 정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풀 뷔페. 막 진짜 막 아침에 과일 막 다 나오고 막 약간 이런 거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되게 여기저기에 그런 학생 식당이 되게 많아서 오히려 소속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을 것 같고 사실 뭐 NYU뿐만 아니라 미국의 뭐 보스턴 쪽도 가보면 하버드도 있고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 있고 뭐 또 거기 유명한 MIT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거기에 뭐 그냥 동네 사람들 다 강아지 끌고 와서 산책하고 다 정말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뭐 오히려 뭐 그냥 다 도시와 되게 어우러져 있는 분위기인 거죠. 물론 뭐 사실 하버드나 MIT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하니까 뭐 외국인들 너무 많이 오고 관광지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전혀 폐쇄돼 있다는 느낌을 아예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더 약간 학생들이 자유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가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원처럼. 대학 캠퍼스가 사회적 인프라가 된다는 건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충분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와서 아니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전 경희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경희대가 되게 좋은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얘가 경희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산업과학기술대라고 공릉동에 저 있어요. 옛날에 친정이 이제 거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아지 데리고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게 저희 엄마가 데리고 밤에 들어갔다가 거기 경비원이 엄마한테 침 뱉었어요. 그거는 강아지 데리고 인프라가 들어갔다고? 아니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경비원의 인성 문제인 거죠. 아니, 여기 학생들 공부하는 곳인데 왜 강아지 데리고 들어오냐고. 아니, 세상에 학생들 지키겠다고 침을 뱉는 사람이 그게 이 그래서 저 사례랑 경찰 그랬어서 저 그때 그 이후로 너무 무서워서 이게 거기 안 가거든요. 적합한 발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사적인 공간이라는 어떤 경비원조차 그런 인식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적인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네요. 맞아. 그거는 그때 저 진짜 화났었어요. 그때 한 5, 6년 전이었는데. 저는 서울과학기술대가 이건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예외적인 거고 근데 발레를 들자면 사실 좀 폐쇄적인 학교들이 꽤 있긴 있어요. 이화여대. 그러니까 뭐 그죠. 이화여대는 근데 아무래도 좀 보안상 이제 워낙 근데 사회적인 이화여대는 좀, 그게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폐쇄적인 이유가 있을 만한 뭐 사회적인 맥락이 있긴 있는데 남궁 기자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옆에 있는 학교를 나왔으니까 아는 건데 벚꽃이 필 때 경희대는 그냥 그 동네 공원이에요. 여의도만큼 사람이 많이 와요. 왜냐면 맞아요. 그래요? 여의도는 알못들이 가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경희대로 온다고 소문이었어요. 왜냐면은 경희대는 건물까지 어우러져가지고 훨씬 뷰가 저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소문이 잘 안 나 있는데 왜냐면 여의도 이런 데는 사람도 많고 그런 막 시설 이런 게 없잖아요 거의. 근데 경희대는 건물 다 있지 그리고 다 젊은 사람들끼리 조금 모여 있지 건물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우러지니까 완전 딱 우리끼리 주민들이 그냥 한 주민 반 학생 반 거의 그 수준이고 평소에도 그래요. 강아지들도 들어가요? 네. 진짜 좋은 학교다. 아니 학교들 강아지 근데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할 거예요. 진짜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학생들 정서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외대가 경희대랑 길 건너 붙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외대 가서 맨날 학식을 먹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대 학식이 엄청 저렴하고 맛있기로 유명한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외대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 덕분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가지고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록금을 빼먹은 거지. 그치, 제가 너 같은 놈들이요. 윤상원 씨의 거기 라면을 1,000원에 파나? 맞아요. 되게 저렴하고. 그 진짜 잘 끓이는 라면으로 유명해요. 거기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 끓이는 거 보면 경이로워요, 진짜. 그냥 타다다다닥 하면은 그냥 바로 라면이 나오거든.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많이 먹었죠. 동네 주민으로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좀 돌아와서 사회적 인프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외대 학식도 사실 사회적 인프라가 될 수 그건 있는 아닌 것 같아요. 부분인지는 그건 아닌 모르겠는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면은 학생들이 좋은 점이 있겠죠. 정서적으로 좋고 그래서 왜 그 미네르바 대학교라고 아세요? 미네르바 압니다. 대학교라고 되게 미네르바 대학이 뭐냐면은 이게 온라인 캠퍼스 없는 그러니까 뭐 강의실 없는 온라인 대학인데 다 온라인 강의 100% 원격 수업인데 캠퍼스는 있어요. 전 세계 뭐 8개 도시인가? 맞아요. 서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학기마다 아르헨티나 갔다가 뭐 서울 갔다가 하면서 그 기숙사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온라인 수업이 우리처럼 그냥 줌 틀어놓고 자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교수가 말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토론을 해야 되고 과제도 엄청 많이 주고 그래서 학업 강도가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왜 화제가 됐냐면 거기가 뭐 졸업생들이 구글도 가고 창업도 하고 이런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해야 된다 원격 수업은 사실 우리나라 원격 수업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냥 그래요? 학생도 대충 듣는 게 사실이고 교수님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물론 요즘 질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은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 7명 수업이래요. 보통 원격기라고 하면 그냥 뭐 수백 명이 하나만 들으면 되겠네 하는데 미네르바는 엄청 소규모로. 근데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 어쨌든 캠퍼스가 없으니까 도시가 되게 많다고 아까 남궁 기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도시 그냥 뭐 아마 거기 도시에 있는 건물 같은 거 하나 매입해서 뭐 기숙사나 상가로 그러니까 뭐 캠퍼스로 쓰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랑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더 그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교류도 많아지고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캠퍼스 안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폐쇄성을 좀 없애니까 그 학생들도 좋아지고 어쨌든 그 폐쇄성이 없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정서적으로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대학생들도 일단 지역사회하고 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게 사회 나가기 전에도 좀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과기대 같은 일이 별로 없겠죠. 미국에서는. 서울과기대 문제를 오늘 고발을 했네 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근데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아무튼 몇 년 전 그랬습니다. 얘기예요? 제가 기자 되기 한참 전이니까 한 5년, 6년 됐을 거예요.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 경비원 아저씨는 없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경찰이 왔었다는 점. 걔가 뭐야, 뭐 핏불 테리어 이런 거 아니야? 푸들이에요. 저기 강아지. 뭐네요. 모네. 아는 강아지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래 전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팟캐를 이용해서 그래요. 일단 그런 알겠습니다. 일이 있었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3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마지막인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